안녕하세요. 잘 보셨습니까? 반응이 별로 뜨뜻미지근한 걸 봐서는 현찮어. 그죠? 모의고사는 모의고사니까 너무 모의고사에 대해 신경 많이 쓰지 마시고 하나의 과정이니까 시험 당일날 잘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방법은 과정에서 뭐 일일비하지 말라는 얘기 자주 합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7회차부터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번 더 해주십시오 하고 지정한 문제가 있어요. 8번 문제를 여러분들 해주셨습니다. 자, 8번 문제 얼핏 봐도 사하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하. 우리 알다시피 선비들끼리 서로 싸웠다는 얘기죠.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던 홍구파와 살인파 간의 싸움을 얘기합니다. 주로 어디서 싸웠냐고 자주 물어보죠, 선생님께서. 주로 서울에서 싸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얼마쯤 싸웠습니까? 대략 시기는 대략 50에서 한 60년 정도 싸웠습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결론은 누가 이겼습니까? 훈구가 승리하죠. 그런데 16세기는 사림이 권력을 잡았고 15세기는 사림들이 잘못 적었군요. 훈구가 권력을 잡았죠. 훈구가 승리했다면 당연히 16세기도 훈구 세력이 집권해야 하는 게 마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구 세력들은 자연 도태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세기가 되면 사림이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가장 먼저 잘 나오는 게 이제 이 부분에서 순서가 가장 먼저 많이 나올 거예요. 앞글자 따서 외울 수도 있어요. 그죠? 무갑, 기을 이런 식으로 무갑, 기을 무오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 이렇게 가장 먼저 하게 무갑, 기을 일단 이거 암기사항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선관계를 물어볼 것이다. 순서를 물어볼 것이다.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요소가 두 번째 내용을 물어볼 것이다. 내용 중에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물어본다면 당연히 이겁니다. 기묘사화입니다. 잘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중종 때 이 인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광조라는 인물의 개혁정치 때문에 단독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묘사화입니다. 두 번째 잘 나오는 문제는 요거죠. 무오사화죠. 무오사화입니다. 일명 필화 사건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필화. 부필자입니다. 붓으로 글씨를 쓴 문제가 재앙하자니까 나에게 재앙으로 다가왔다. 내용 알다시피 김종직이 쓴 유명한 글씨가 있죠. 제가 이론 수업 시간에 자주 읽어보세요 했던 내용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조이제문 이렇게 읽는다고 그랬죠. 역사 공부 안 하신 분에게 당연히 그래서 처음 이론 수업할 때 자주 물어보는 이유가 역사적인 공부 방법을 습득시키기 위한 방법을 자주 제가 물어봤던 이유 중에 하나이거든요. 자르시면 되죠. 이렇게 의제죠. 초나라의 어린 왕이죠. 그의 삼촌이 의제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죠. 일명 서초폐왕이라고 부르죠. 물론 항우는 훗날 유방왕이 제거되죠. 제거됐고 다시 유방은 그 유명한 중국의 한나라를 건국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냥 속세 자주 봤던 장기판 있잖아요. 초나라하고 한나라에 대한 얘기. 파란색이 초, 빨간색이 한나라잖아요. 서로 싸우네요. 그러니까 조를 밀고 포가 넘어가고
말이 지그지그로 달려가고 하는 게 우리 장기 둘 때 기본이잖아요. 이 시대 전략 전술을 그대로 해도 장기판에 도입시켜 놓은 거거든요. 요겁니다. 자, 김종직은 이미 돌아가신 분이죠. 그래서 이 꿈에 이런 내용의 글을 꿈꾸고 난 다음에 글을 적었다고요. 이걸 그의 제자 김일손이, 김종직의 제자입니다. 김일손이 사초의 기록을 남깁니다. 이걸 유자강 같은 세력들이 이걸 확인하고 싶어하고 삭제를 요구하지만 실록 자체를 볼 수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유자강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초를 보게 되죠.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이 즉 기록되는 걸 갖다가 누구에게 보고합니까? 유자강 같은 인물들이 이 두 개 다 연산군입니다. 연산군에게 보고하게 되고 연산군은 대노했겠죠. 놀랬겠죠. 대노한 이유는 당연히 뭐예요? 정통성에 시비가 걸려 있는 거예요. 정통성 시비에 걸리겠다. 연산군 쭉 올라가게 되면 뭐예요? 자기 할아버지가 세조잖아요. 세조가 결과적으로 뭐야? 왕이 찬탈을 했잖아요. 왕이 찬탈이 누구예요? 그 대상자가? 어린 단종에 대한 거죠. 자, 단종이 왕위를 뺏기지 않았다면 연산군 너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야. 이게 가장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을 예전에 이제 권력을 승계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적장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승권자가 아닌데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다면 정통성 시비가 걸리기 때문에 이게 뿌리채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통성에서. 그리고 강력하게 처벌하게 된 거죠. 그 결과 김종직이 이미 돌아가셨지만 뭐가 된 거죠? 부관 참시가 되죠. 돌아가신 분 무덤을 파헤쳐서 도끼 붙잡니다. 도끼로 관을 내리쳐서 때려 부순다는 얘기죠. 시체를 다시 끄집어내서 조각을 맞추고 난 다음에 칼을 빼서 다시 목을 벤다 이런 뜻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조상 중에 누군가가 할아버지나 그 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 유교국가 되게 그 묘를 되게 관리를 잘하죠. 지금은 좀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만 예전 저 시기에는 훨씬 더 엄격했거든요. 누군가가 우리 조상의 묘를 파묘한다든가 해코지한다든가 뭐 묘 주변에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가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거든요. 조상을 욕보인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가장 큰 요즘 말로 좀 명예훼손이죠. 부관 참시를 당하게 됐고 그 다음에 김일손은 거부했죠. 거부해서 유배를 가게 됐고 훗날 이제 사약을 먹고 운명이 끝나게 되는 과정을 겪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일명 피라 사건, 조의제문에 대한 얘기. 갑자사는 거의 출제되지 않죠. 이건 TV 연속극 드라마 소재로 딱 좋습니다. 네. 연산군의 생모죠. 네. 생모가 사약을 먹고 죽죠. 이와 관련돼서 상소문을 쓴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뭐냐면 권력을 독점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 세력이 즉 훈구 세력이 사림을 제거했어요. 그래서 훈구가 사림을 제거하는데 대표적인 영남 사림들이 대거 많이 제거됐죠. 대표적인 인물이 김갱필.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분 중에 하나는 정여창도 마찬가지로 부관 참시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부관 참시. 대부분이 뭐예요? 이런 분들이죠. 마찬가지로 한 명에는 살인이 아닙니다만은 갑자사 때 부관 참시를 당하게 되죠. 이것도 옛날에 관상이라는 영화에서 한 명의 부관 참시 당했던 내용을 살짝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특히 영남 살인들이 많이 제거된 사건 중에 하나가 갑자사입니다. 김효사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조광조의 개혁 정책 때문에 반대 세력에 의해서 조광조가 전라도 하순으로 유배를 가게 됐고 여기서 사약을 먹고 사사된 과정들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조광조의 개혁 정치를 우리가 한 번씩 다시
뒤져보라는 얘기를 꼭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을사사 가보죠. 대윤하고요. 소윤의 싸움입니다. 네. 윤임, 윤원영, 즉 파평윤씨 세력들이 이제 왕비를 맞이하게 되는데, 먼저 대윤 세력 윤임이 윤원영을 유배 보냈죠. 지방으로 자천 보냈죠. 지방으로 유배 보내지 않고. 그리고 윤원영 세력이 권력을 잡죠. 여기 인종이 먼저 권력을 잡게 됐고, 인종은 재임 기간이 채 2년이 되지 않습니다. 단명하게 됩니다. 병약했고요. 예, 돌아가시자 윤원영 세력의 권력을 잡죠. 윤원영이 조카였던 명종이 권력 잡으면서 윤원영 세력들이 윤임을 다시 제거하는 과정들. 대윤과 소윤의 싸움이다. 이 와중에 터져 나온 게 이제 문정왕후와 관련돼 있죠. 즉 명종의 생모죠. 네. 명종의 생모입니다. 살아계시죠. 그 유명한 수렴청정이 시작되죠. 수렴청정을 통해서 권력을 잡다. 그래서 이때 이제 가장 큰 우리 정치가 문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어린 왕인데 왕 노릇은 왕이 아닌가 해라. 자기 어머니가 하더란 얘기죠. 그리고 그 대리인이었던 문정왕후의 동생이었던 친동생이었던 윤원영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윤원영 같은 세력들은 매간매직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간매직 시대에 산다고 우리가 굳이 공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돈만 많았으면 우리 관직에 나갈 수 있잖아요. 돈만 쓰면 갈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해서 부패하죠. 이 부패 때문에 나타난 사건이 하나 있죠. 명종도 그 유명한 임꺽정의 난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에 대한 얘기, 무, 갑자, 기묘, 을사 사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간단하진 않죠. 선생님은 간단하죠. 듣는 입장에서 어우 많다. 지금쯤이면 이 문제풀이를 들으신 분들 수준에서는 고개 끄덕이면 돼요. 내가 다시 한번 복습했다. 이 정도 가시면 돼요. 자, 문제 한번 풀겠습니다. 옳은 겁니다. 보죠. 가는 무오사가 되겠고요. 나는 갑자, 다는 기묘, 라는 을사. 보통 이렇게 무갑기를 그대로 주는 경우도 있고 순서를 뒤죽박죽해서 놓을 수도 있어요. 헷갈리게끔. 선생님 이렇게 배려한 이유는 어떻게? 조금이라도 쉽게 풀어달라고. 무, 갑자, 기묘, 을사를 막 뒤죽박죽 섞어놓으면 이거 읽다가 이제 이게 뭐지? 내용을 알겠는데 뭐야? 갑자야? 헷갈리게끔 하죠, 여러분들을. 그것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문제를 푼다면. 보기 가보겠습니다. 기억번. 가는 예속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는 예속 문제가 아니라 무슨 사건이라죠? 피라 사건이에요. 피라 사건이 뭐죠? 김종직, 김일순의 스승이었던 김종직이 조의제물에 대한 기록에 대한 피라 사건입니다. 글에 대한 문제로 화를 입었다 뜻이죠. 우리 알다시피 예속 문제는 기억번인가 이게? 기억번. 현종 때죠. 네. 현종 때 1차에서 두 번에 걸쳐 있죠. 1차, 2차. 1차를 기예송, 2차를 가빈해송. 1차는 효종이 죽죠. 효종 사망에 대한 얘기. 2차는 효종 비일 사망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가죠. 영남살인 대부분이 타격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김경필, 정여창 등의 대표적인 영남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영남 세력만 아니지만 그 비율로 봤을 때 영남 세력이 많이 피해를 받았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가갑니다. 역사 기록의 사회 배경이 되어 사라고도 부릅니다. 답안은 기묘사죠. 역사 기록이 사와 배경이 되어 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그 기록을 사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무오사를 얘기합니다. 아까 설명했던 피라 사건을 얘기하는 거니까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자를 일부러 적어놓은 이유가 그겁니다. 기록할 사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사라고도 불립니다. 나아갑니다. 을사사거죠. 대윤과 소윤의 왕의 다툼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대윤, 윤임에 관련된 얘기, 소윤, 윤원영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니은, 니을,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목한 문제를 갑니다. 13번으로 가겠습니다.
문제 13번. 다음 발언을 한 왕의 업적으로 바른 것, 옳은 것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왕의 업적이 나오면 되게 쉽지 않나요? 누군지 말하면 금방 쉽게 찾아낼 수 있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경들은 이 오랑캐를 어찌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병력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보는가? 경들이 내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한갓 내 말을 틀어막아 원병으로 파견된 우리 군사가 후금에 투항한 사정을 명예에 알리려고만 드니 어찌 이런 어그러진 사리가 있겠습니까? 강해군에 대한 얘기죠. 후금이 성장하죠. 후금이 성장합니다. 여기 후금이 있죠. 여기는 누가 있습니까? 명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후금이 성장하죠. 명은 우리나라 임진왜란한테 우리가 도움을 받았죠.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명나라가 원군을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파견합니까? 여기에 강홍립을 파견하잖아요. 이때 강해군에 밀명을 내리죠. 대략 한 13,000명 정도가 파견되죠. 밀명을 내립니다. 일합이랑 한번 싸워보고 우리가 이길 것 같으면 계속하고 안 될 것 같으면 항복하라고 명을 내리죠. 그래서 강홍립에게 밀명을 내립니다. 일합을 하고 난 다음에 전쟁을 할 것인지 항복할 것인지 그대로 똑같이 강홍립은 실천하게 됩니다. 이때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죠. 왕이 업적합니다. 동국여지승남을 편찬할 때 성종 때입니다. 동국여지승남 성종 때 인문지리지입니다. 경기도를 대동포를 시행했던 강해군 나면 가장 울창에 많이 나오는 게 뭐니 해도 우리 대동법이죠. 답은 쉽게 골라낼 수 있습니다. 여진을 정벌하고 사군 육진을 개척했다. 누구죠? 세종대왕. 그 중에 사군의 일부를 갖다가 복골하신 분이 계시죠. 요즘에 그게 또 나오기 때문에 어연군군하고 자성군을 갖다가 복골하죠. 이건 숙종입니다. 이걸 어연군과 자성군을 주지 않고 사군의 일부를 복골했다. 이렇게도 숙종에 같은 말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숙종에 대한 얘기를 요즘부터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모의고사에서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쉬웠어요. 가면 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지면서 양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네 번째, 이조전랑의 후임자 추천권을 제한하게 되었다. 이조전랑이 처음 등장한 거 우리 알다시피 선조 때입니다. 그죠? 네. 이조전랑 문제를 결국 동인과 서인으로 분당이 처음 시작한 거고요. 네. 후임자 추천권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폐지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제한이란 말은. 그러니까 이영조 때 좀 등장했다가 정조 때 완전 폐지로 전환된다. 끝에까만 잡으세요. 네. 숙종 때 처음 나오긴 나왔어요. 이 얘기가요. 이영조도 좀 나오고 완전 폐지는 정조 거만 하나만 잡읍시다.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가죠. 표시지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저에게 마지막에 이거 좀 어렵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사료를 모르겠습니다 하신 분이 계셔서 하나 마지막 또 지목해 주셔서 문제 15번 사료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형식의 시조가 널리 유행하던 시기에 상황으로 오른 것을 시조를 던져주고 시기를 우리가 알아보라는 얘기죠. 문제 패턴은 그냥 우리가 자주 보는 패턴이잖아요. 사례 던지고 시기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시험 보겠습니다.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어미에 치달아 앉아. 두꺼비는 개구리과 동물이 좀 더 큰 놈들이 있어요. 그죠? 그들이 파리를 물었다는 얘기, 파리를 먹이를 물었다는 뜻이야. 얼마나 자기가 먹잇감을 구했으니까 의기등등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두어미라는 걸 무덤을 얘기합니다. 네. 국어 선생은 아닌데 지금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꺼비가 먹이였던 파리를 잡고 힘차게 퍽 뛰어서 무덤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무덤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의기양양이죠. 동물의 세계에서 먹잇감을 구했으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즐겁고. 건너 산 바라보니 백성골이 떠 있거늘. 건너 산 위에 백성골이 떠 있걸. 백성골이 떠 있거늘. 백성골은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송골매입니다. 매가 동물 중에 송골매라는 게 있습니다. 자, 먹이를 구하고 무덤이 펄떡 튀어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건너편 산에 송골매하고 두꺼비는 천적관계잖아요. 송골매가 날 빡 쳐다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쫄았겠어요, 요즘 말하면. 쫄았다는 얘기야. 그 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끈을 가슴이 끔찍하여 펄쩍 뛰어 내뒀다가 두 말에 자빠졌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쫄았으면 밑으로 뛰어내렸는데 넘어졌다는 얘기죠, 음식 얘기는. 아차, 나라고 할지라도 피명들 뻔하였도다. 쉽게 얘기하면 약자에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약육강식의 세계를 빗대어 얘기하고 있어요. 약육강식의 시대를 비꼬아서 얘기하고 있다. 그 시대를 물어보고 있다. 조선 후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대적으로 본다면. 내용은 김천택의 천구영언에 실린 내용이고요. 이건 시대로 본다면 18세기 상황이죠. 시대로 본다면 18세기 상황. 왕으로 본다면 영조쯤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조선 후기에 대한 포인트를 물어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동동 한림별곡. 고려 후기죠. 한림은 학사들이 놀러 가서 여행하고 글 썼다고 했잖아요. 일명 뭐예요? 경기체 가잖아요. 경기체가 아니라 고려 후기에 유행한 글들이죠. 두 번째, 간동별곡, 삼이인곡, 정철 얘기하잖아요. 가사문화도 얘기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조선 중기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자연과 일상적인 모습을 소재로 삼아 그린 합성이 유행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 김홍도 아저씨, 신윤복 아저씨. 보통 우리가 풍속화라고 얘기하죠. 우리 살아가는데 사람들의 모습을 잘 그렸다. 풍속화라고 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풍속화가 18세기 그림이니까요. 4번에 개경의 경천사 10층 석탑을 본뜬 서울의 언각사지 10층 석탑을 제작했다. 이건 15세기 정확하게 왕도 알아야 되죠. 세조죠. 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이해 갔어요? 아니, 이 사료를 처음 봤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질문하신 게 좋습니다. 모르는 사료가 떴어요. 선생님 처음 들어봐요. 좋잖아요. 이렇게 해석해 주니까 좋잖아요. 역사를 갖다가 국사 선생님처럼 풀어드렸습니다, 제가. 쉽게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15분 됐고요. 다 됐네요. 7회차 됐고요. 8회차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8회차의) 문제 3번. 이것도 마찬가지 시대순이네요. 네. 자, 영국의 거문도 불법 변경 사건이죠. 영국이 불법적으로 우리 거문도는 오늘날 여수 앞바다에 있습니다. 여수 앞바다에. 불법적으로 점령한 시기는 85년부터 87년까지입니다.
기억번인가? 네. 점령한 이유는 아시죠? 네. 러시아의 남하를 만들 목적이죠.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러세요? 뭐가 필요하죠? 멀지 않는 항구, 부동항이 필요하죠. 부동항이 필요합니다. 멀지 않는 항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합니다. 네. 두 번째, 조로 육로 통상 조약이라고 합니다. 조로 통상 조약은 1888년입니다. 고정 25년입니다. 일명 국경지대에 있던 두만강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두만강에서 주로 일어났다. 그래서 러시아에 베베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죠. 그 결과 우리 조선의 조건은 평양을 중심으로 개방을 하려고 해요. 이때 보면. 근데 러시아 입장은 평양이 아니라 경흥을 중심으로, 함경도 경흥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백리까지 통행권을 요구하게 돼요. 즉 예교권을 보장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맺은 조약이 일명 이 조약입니다. 즉 한러 육로 통상 조약이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 다루지 않죠,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 왜 출제했습니까? 난이도 조절력입니다. 여러분이 100점 맞으면 선생님이 서운해서. 왜일까요? 실제로 시험장에 가보시면 쉬운 문제가 80%고 나머지 20%는 난이도 조절형이에요. 그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왜? 달리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겠습니까?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내가 하나 틀린다고 기분 나쁠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면 내 틀리는구나. 방공용 지급번 방공용은 이렇게 되어 있죠. 애우라고 그랬죠. 쌀은 사고 팔고 한다. 팔구 잡으면 되죠. 쌀은 사고 팔고 합니다. 팔구입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민수령 무역장정. 일명 조청 상민 무역장 빠졌죠, 앞에? 조청 상민 수령 무역장정. 이거 이모군란의 결과입니다.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죠. 이게 순서 중요하죠. 이건 별표 다 이렇게 단독 문제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크죠. 이모군란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조청 상민 수령 무역장정의 답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두 번째, 고문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문제를 단독 문제로 만드는 거야, 쉽게 해서. 예를 들어 이모군란하고 옆에 뒤에 갑신정면 하나 넣을 수도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블렁크를 만들고 갑신정면 사이에 넣을 수 있죠. 그럼 이 사이 사건 뭐냐 물어본다, 뭐야?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정이 될 수도 있고, 고문 정처가 내졌다. 고문관 정처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초의 고문관이 뭐예요? 멜렌 도르프 같은 사람들. 이런 게 선택적으로 나오면 그냥 연습이 되는 사람은 그냥 보너스 문제인 거야. 보너스 문제인 거야, 이런 것들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7번. 7번 문제는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을 잘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기구들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으로 바르게 추론한 것은
기구의 공통점입니다. 첫 번째, 국가 재건 최고의 일.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죠. 61년에. 네, 쿠데타 이후에 만든 최고 통치 기구입니다. 국가 재건이 국가 통치기, 통치 최고 기관입니다. 두 번째, 통일주제 국민회의. 이건 총 72년 유신체제죠. 헌법기구 역할을 하죠. 세 번째, 국가보위입법위원회. 일명 줄여서 보통 국보위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국보위 이렇게. 국보위라고 합니다. 이건 전두환입니다. 신구만은 행정기관입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최고 통치기구이다. 유신체 최후 헌법적 역할을 하는 기구였다. 신구만은 행정기구였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 당시에 쿠데타, 그 다음에 유신체제, 전두환 쿠데타 전부 다 권력의 정적을 잡는 기구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죠.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공통점. 정상적인 1번입니다. 민주헌정체제 이탈을 보여주고 있다. 그죠? 다 쿠데타잖아요. 1번 지문이 맞습니다. 아마 두 번째 걸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틀리신 분들은요. 초헌법적 기구로서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를 선출하는 기구이다. 아니에요. 선출하는 기구는 아닙니다. 그렇게 비춰졌을 뿐이에요. 국민들의 의지를 반영하는 등 민주정치 끊임없는 발전은 아니죠. 민주정치 역행하는 기구들이죠. 국제사회에서 공정과 번영을 추구하는 실리기를 전개하였다. 아니죠. 국제관계, 외교관계를 생각했다면 쿠데타를 일으키면 안 되죠. 틀린 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목해 주신 문제가 11번이군요. 자, 11번 보죠. 다음 중 신라에서 불교시 광명을 사용할 때에 대한 설명으로 사용할 때에 대한 성행한 불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불교시 광명 얘기합니다. 보흥 때부터 진덕여왕 시기를 물어보니까 크게 우리 상대, 중대, 하드로 구분한다면 이 시기는 상대가 되겠죠. 그죠? 통일 이후부터는 중대가 되는 거고요. 문무왕 때부터는. 이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기억번. 왕적불 사상을 내세운 대승불교가 유명했다. 네, 법왕 때부터는 왕적불교가 나오죠. 왕적불. 왕이 곧 부처이다는 사상들이 이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맞죠? 두 번째, 개인적인 정신세계를 찾으려는 경향이 등장하였다. 이건 선종이니까 신라 하대죠. 선종이 유입되면서 나타난 현상들이죠. 그 다음에 디귿번, 현실 세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정토종을 이했다. 정토종, 원효대사. 이게 좀 애매해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효라는 사람이 상대에서 중대까지 걸쳐서 살아요. 그러니까 통일 과정을 겪었고 통일 이후까지 살게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로 그래 잡아줘야 됩니다. 네. 니을번.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를 유지하게 승려들의 기울이 강조되었다. 이 두 개가 그나마 가깝죠.
그 다음에 여러 종파 간에 벌어진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됐다. 미음번. 이것도 원효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 종파 간에 벌어진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대표적인 게 뭐죠? 유식학이 하나 들어가게 되겠죠? 유식하고 뭐 들어가면 돼요? 네? 뭐 남협탑을요? 그거밖에 모르는구나. 중간학파들이 주장하는 것들 얘기죠. 치열하게 싸우죠, 이 두 개가. 이 싸움을 원효대사는 부정했어요? 긍정했어요? 싸움이란 거 없다고 생각해서 싸움이 있다고 본 거예요. 있다고 봤다는 거죠. 싸움을 있다는 거죠. 이걸 뭐라 불러? 싸우되 어떻게 화해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뭘 주장한 게 뭐야? 원효대사 주장한 게 하쟁사상이 되는 거죠. 그죠? 왜일까요? 쉽잖아요. 유식학은 이 세상을 긍정으로 보는 거고, 중간은 뭐예요? 이 세상을 부정으로 보는 거잖아요. 여기 누구예요? 부처 얘기잖아요. 부처가 이 세상을 뭐야? 싸움이 없다고 보잖아요. 그걸 무정론이라고 얘기한다. 그지? 근데 원효대사는 뭐라고? 분명히 싸우고 있는 모습을 현실에 보고 있잖아. 그걸 인정하고 화해하자는 거예요. 이게 하정사상이죠. 그래서 애우는 게 아니라, 불교는 내가 자주 얘기합니다. 애우는 건 한 20%, 이해하는 건 한 80에서 90% 가까이 내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죠? 선생님 지금까지 불교를 수십 년을 공부하고 강의했는데 애운 거 별로 없어요. 네. 그때부터 선생님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 문제 12번 가죠. 12번 보죠. 다음 혼유 10조 대응과 강장 가계편 왕거리 정책은, 왕거리에 대한 얘기네요. 혼유 10조. 후대 왕들에게 전하는 얘기죠. 한겸에 이거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후대 신하들에게 전하는 얘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보겠습니다. 짐은 삼한산천의 음덕현립의 대업을 달성하였다. 서경이 수득이 순조로워 대업만대의 땅이 중시하라. 서경에 대한 얘기, 평양에 대한 얘기죠. 첫 번째 갑니다. 예성강력 해상 세력과 연결하여 지배 세력을 강화했다. 통일 사업의 정당성을 내세우며 호족 세력을 포용하려 했다. 사회 폭동을 일으키는 세력을 척결하여 질서를 회복하려 했다. 호족 세력이 점거하자는 서북 지역을, 거기 서경과 서북은 같은 말이죠. 즉 평양을 중시하라는 얘기죠. 평양을 중요시해달라. 질문 한번 할까요? 왜 평양을 중요시하라고 하죠? 왕건이 평양을 되게 중요시하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국방의 중요성은 우리 책에 나온 얘기예요. 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한 목적이라 책에 일반적인 얘기 나오죠. 그런데 좀 더 우리 공부를 재밌게 하려면 이 내용을 알게 됩니다. 서경의 주인이 아직 없어요. 주인이 없다는 얘기죠. 이 시기는 호족이 권력을 잡던 시기인데 평양에 호족이, 어느 특정 호족이 평양을 주도권을 잡은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실이 먼저 깃발 꼽자는 얘기야. 됐죠? 네, 왕실이 차지해야 된다 먼저. 그래서 서경을 중시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5번 가요. 자, 조선시대의 향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끊임없이 하지 않나요? 고려의 향리와 조선의 향리를 끊임없이 비교하잖아요. 그죠? 우리 책에도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정리해 놨잖아요. 기본서에도. 자, 보겠습니다. 중앙의 육조에 해당하는 육방을 갖추고 지방의 행정실무를 담당하였다. 그죠? 똑같이 만들었죠. 호장과 부호장을 임명하여 지방 세력의 독자성을 약화시켰습니다. 이건 고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질문입니다.
호장과 부호장을 임명하여 지방세력의 독자성을 강조했습니다. 일종의 요거 2번이죠. 2번의 부연 설명하자면 태조와 한건식에 사신간 제도가 들어오죠. 그죠? 사신간에게 뭐 합니까? 지방 간의 추천권과 임명권을 주잖아요. 그죠? 이게 호장이고 이게 부호장이에요. 막강한 권한을 주는 대신에 사신간이에요. 예를 들어 호장과 부호장이 반란을 획책했다. 이런 사건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그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도 같이 물게 했던 대표적인 제도가 사신간 제도입니다. 사신간 제도는 고려에만 나타나는 제도지 조선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모든 지방간을 갖다가 왕이 임명하는 권한이 가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답은 2번이 틀립니다. 3번 수령과 지방 양반을 대표한 류양소의 중간에서 교량적 부실을 하게 되었다. 그렇죠. 과전이나 녹봉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폐단, 즉 부패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 봐서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했더니 월급을 주지 않는다? 그만두긴 싫고 내 권력을 위해서 부패할 수밖에 없겠죠. 다 됐나 봐요, 이게? 부회차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4번. 9회차 문제 4번입니다. 선호관계 물어봤습니다. 고려 초기 왕들에 대한 얘기죠. 이거 함께 하라고 그랬죠, 제가? 태해, 정광, 경성, 목현.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려 초기 8명의 왕을 외워주십시오. 태해, 정광, 경성, 목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시정 전식과 적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딱 적어놓고 집어넣으면 딱딱 들어가죠. 고민할 필요 없잖아. 노비안건법. 노비 해방시켜주는 거. 세 번째. 사신간을 처음으로 두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사신간 어디로 들어가면 돼? 여기 봐. 어디야, 사신간이니까. 요금 제일 1번으로 들어가면 되잖아, 여기가. 사신간 제도가 들어왔다. 지방의 유력자를, 그죠? 지방의 유력자를 사신간으로 임명하잖아. 이 사신간이 호장, 부호장, 오늘날 같으면 시장 군수를 임명했다는 거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 것. 비로소 12주목의 예간을 파견하였습니다. 성종. 12목의 예간이니까 목사를 파견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죠? 요건 아니고 다른 거 들어가도 어떻게 여러분 충분히 풀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태정관 경성복귀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 6번으로 갈게요. 이게 더 깔끔하죠? 이렇게 문제 푸는 게. 이건가 할 게 없이 그냥 태정관 경성복귀 딱 집어 넣으면 돼. 이렇게. 문제 6번. 다음 글을 쓴 인물이 활동을 옳은 것.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누굽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사려고 합니다. 나는 일찍이 경관론을 갖추었더라도 주석사가 없으면 법을 필 길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뭐 이해하잖아요. 불교 경전, 스님은 지금 율법, 논문 얘기하죠. 이거 활동을 뭐라고 그러죠? 대장경이라고 부르죠, 통상. 자, 볼게요. 주석서, 해설서가 없으면 법을 펼 길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우리가 영어로 막 써줘서 어떻게 해석 달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열심히 맨날 며칠 공부 스트레스 받잖아요. 해석 안 되잖아요. 더더욱이 한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리하여 지승이 삼장의 목록을 만든 높은 뜻을 본받아 20년간 쉬지 않고 노력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이제까지 키우도가 여기 있습니다. 이 스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까지 본 여러 수석서를 간행하고 이후로도 새로운 것이 있으면 추가로 기록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스님이 누굽니까? 물어보고 있죠. 의천입니다. 의천입니다. 의천이 송해 유학 갔죠? 몰래. 고려에 이미 들어와 있는 불경을 합쳐서 만든 책이 있죠. 신편제종교장 총록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명 일본 놈의 새끼들이 이걸 갖다가 속장경이라고 칭했습니다. 이건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잘 안 쓰고 싶은데 신편제종교장 총록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의천에 대한 얘기입니다.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총강사를 중심으로 결사운동하였다. 총강사 나오면 뭐 진우리 뻔히 아시겠죠. 두 번째, 주전도감을 설치하여 합회 발행에 앞장섰습니다. 의천이 형이 누구죠? 숙종임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천이 송해 유학 이후에 왕에 건의하죠. 송나라에 가봤더니 우리는 거의 대부분 물물 교환이잖아요.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고 교환하는 방식이었잖아요. 화폐 사용을 갖다가 보는 모습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에서 건의하게 되죠. 그래서 만든 게 주전도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은병, 기본적으로 고액 화폐이긴 합니다만 은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해동통보, 그 다음에 뭐였지? 해동통보, 네, 안 적혀있구나. 사만통보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들면 중보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용하였다. 근데 사용을 했지만 유통에 실패합니다. 실패 이유는 아시죠? 사고 싶은 물건이 없어요. 그러면 숙종은, 자, 우리가 좀 책에 나오지 않는 얘기도 해보자고요. 숙종은 왜 저걸 했을까요? 화폐를 만들었을까요? 화폐를 국가에서 만들어서 발행하게 되면 사람들이 늘 사용해야 그 화폐의 기능이잖아요. 우리 호주머니 화폐를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화폐는 사용하게끔 만들었다는 얘기. 결국은 화폐는 곧 쌀과 같았습니다. 화폐를 사용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국가에다가 쌀을 갖다 주면 화폐를 발급받고 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뭐야? 국가에 쌀이 비축되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잖아요. 후국을 깨우고 있다고요. 국가의 국방력을 강화시킬 또는 왕권을 강화시킬 목적이 이면에 숨어 있어요. 숙종임금은. 왜일까요? 숙종임금은 왕권에서 멀어져 있던 인사였어요. 그래서 보통 경주에서 살았다 했어요. 그 사람을 계림공이라 부르었다고요. 그 어린 조카를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했기 때문에 새로운 세력들을, 새로운 군사력을, 군량미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국방에 대한 정치적인 모든 문제가 다 화폐 발행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백년사 참여추행을 통한 법화신앙. 백년사는 강진입니다. 강진에 있습니다. 백년사가. 이 백년사는 훗날 만덕사로 바뀌죠. 조선 중기에 백년사가 만덕사로 개칭이 되기도 합니다. 조선 중기에. 이 사람은 요새입니다. 이것도 알아주세요. 엄묘국사라고 얘기합니다. 엄묘국사 요새에 의해서 법화신앙, 즉 법화종이 널리 퍼졌다. 이건 일종의 뭐죠? 교정계열이거든요. 엄묘국사에서는 이제 원효의 영향을 많이 받죠. 원효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정승려들의 결사운동이라 보시면 됩니다. 진울은 송광사를 중심으로 결사운동했고 요새는 강진의 백년사를 중심으로 결사운동하게 됐다. 동시대 인물입니다. 포현 시본가를 작성하며 하엄정 중심으로 불교 통합을 했다. 4번 균열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려 초기입니다. 강종 때. 균열에 대한 얘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목한 문제 18번으로 가겠습니다. 문제 18번. 다음 자료와 관계에 분 정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 되게 쉬웠을 거고요. 왜냐하면 보시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래프 제일 앞에 뭐가 있어요? 민의원과 참여에 대한 얘기 있어요. 일명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러죠? 양원제라 불러요.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이 상원과 하원 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국회라고 하는 게 법을 만드는 기구잖아요. 그러니까 법의 개폐잖아요. 법을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잖아요. 근데 쉽게 만들고 쉽게 폐할 수도 있죠. 그죠? 그게 근데 불안하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은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이건 법적 안정성을 필요로 하다. 쉽게 만들고 쉽게 폐하는 법은 잘못하면 시민들에게 악법 또는 피해를 그대로 고스란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들 때는 되게 시간을 두고 좀 많은 의견 수렴하고 토론을 거쳐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서구 국가들의 가장 핵심적인 일명 이게 이제 영미법입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행해졌던 상원제, 하원제에 대한 얘기다. 이건 유일하게 딱 정면 정부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장면 정부 1년 만에 박정희 정부한테 박정희 쿠데타에 따라 끝나게 되죠. 박정희 쿠데타 기록으로 처음으로 민주정부 했던 장면 정부는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보기 가봅시다. 옳은 겁니다. 장면 정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행정수반은 국회에서 선출한 국무총리였다. 장면 총리가 행정수반이 되는 거예요. 일명의 의원내각제도 쉽게 얘기해서 의원내각제에서는 총리가 행정의 수반이 돼 넘버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윤보선 대통령이 있죠. 이 사람은 넘버2가 됐기 때문에 실제적 권한이 여기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냥 쉽게 해서 그냥 뭐죠? 바지 사장 하듯이 바지예요. 그래서 훗날 윤보선 대통령 계열들이 훗날 탈당을 하게 되죠. 이 세력들이. 얘와 같은 구파 세력들이 탈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민주당이 전신하는 민주당을 창당하게 되죠. 신민당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은 민주당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1세기 말은 더불어민주당 얘기합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의 뿌리가 저기서 출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일부를 임명할 수 있다.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네. 이윤이죠. 유정의 국회의원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유정의 의원이다. 대통령이 3분의 1을 지명한다. 말도 안 되는 법입니다. 악법 중에 악법. 우리 민주주의 발전의 정당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유정의 국회의원들입니다. 그 훗날 유정의 국회의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배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유정의 국회의원이었다는 얘기를 누구도 밝히질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왜? 독재 정치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여러분 혹시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국회의원입니다. 몇 대인데 유정의 국회의원이었답니다. 말하면 안 됩니다. 안 되잖아요. 예, 악법을 만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 거수기였잖아요. 쉽게 해서. 지금 이전 정부보다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했죠. 예, 보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이 나를
날이 엄청 강했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사회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가 주어지면 그 언론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지지 못하는 것들이 발생하게 됐고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가 군인 아저씨들에게는 혼란처럼 비쳤다는 거예요. 그 결과 쿠데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니글번, 강력한 집권 여당의 출혈로 체제가 안정됐다. 혼란이 일어나죠. 네, 강력한 집권 여당이 아닙니다. 혼란에 빠지게 됐죠. 군인의 눈을 봐도 혼란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지긋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목해준 문제는 다 풀었습니다. 네, 다 풀었습니다. 자, 지목한 문제 이해 별도로 여러분들이 이것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선생님 하는 거 있으면 빨리 얘기하세요. 선생님 마이크 넣기 전까지 얘기하시면 풀어드리겠습니다. 뜬금없이 얘기해서 준비하지 않았는데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준비 안 하고 끝내는 거지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없어요? 얘기하세요. 지금 하고 17에 16번? 지금 하고 있는 횟수의 16번? 16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자, 메모를 하죠. 16번이니까. 자, 문제 16번 같이 보겠습니다. 피셨죠? 지금 하고 있는 문제는 16번입니다. 자, 자료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단체입니다. 네. 단체도 얼마인지 나올 수 있죠, 우리가. 네, 단체가 뭐 한두 개가 아니니까.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년 운동에 관한 건, 적극 협조해 조선 청년 동맹을 지지할 것. 농촌 문제에 관한 농민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여 조선 총동맹을 지지할 것. 노동 문제에 관한 건 노동자 실생활을 조사해 조선 노동 총동맹을 지지할 것. 여성 문제에 대한 여성 운동을 촉진해 그 논의를 지지할 것. 이러이러한 동맹, 이러한 단체가 나오면 무조건 전부 다 1920년대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90% 이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가 나왔죠? 근회가 나와버렸죠. 신민의 자매단체죠. 여기는 주로 남성 중심이고 여기는 여성 중심이죠. 신민의 27년, 근회도 27년입니다. 네. 단체니까 당연히 신민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준비할 때 항상 신민의 신간에 나옵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지금 여기도 지금 그런 문제 뉘앙스로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즉, 신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죠? 옳은 것. 암태도 소작쟁이가 일어났다. 암태도 소작인들이 반발이 일어났죠. 20대 초반부터 계속 문제가 발생됐죠. 터진 게 23년이죠.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죠. 벌써 시대 차이가 있습니다. 민중에 대한 직접 혁명을 강조했다. 민중에 대한 혁명, 조선민족 혁명에 신채호 선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채호 선생입니다. 신채호 선수 누구 해줍니까? 김원봉에게 주죠. 의열단에게. 마찬가지로 23년 1월 달에 써서 김원봉이 주죠. 의열단애들이 시름시름 하죠. 예, 목숨 걸고 현장에 나가서 전투에 참여하게 되지만 누구 하나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선언서를 하나 써서 각자 의열단 단체들에게 지급하게 되면서 어떤 힘을 얻게 되는 것들이죠. 세 번째, 합법적 공간에서의 자치운동을 전개하였다. 20년대 중반 이후부터 나타난 현상이죠. 이광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얘들을 죽이려고 하죠. 자치운동하는 사람들 갖다가. 그죠? 신민의 약도 세 번째 중에 하나는 뭐죠? 기회주의자들 일제 벽에 간다는 단어가 나오죠. 그 기회주의자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치운동을 주장하는 사람. 자치운동이 뭐죠?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임을 인정하고 그네들에게 말을 잘해서 조선을 통치하는 방식을 추구하자. 근데 우리가 20년대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무장 투쟁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간도제 피 흘려가면서 전사해준 많은 독립운동가들하고 그럼 이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럼 신간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신민회라고 적어놨네요. 신간인가? 말은 신간인데 타이틀은 신민회로 적어놨네. 이제 발견했습니다. 얘기 좀 해주시지. 4번 수재민 구호운동을 전개해서 행평운동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네, 앞에 수재민은 큰 의미가 없고요. 뒤에 행평운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형평사 운동이라고 그러죠. 이게 23년부터 쭉 후기까지 가거든요. 이때 형평사 운동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형평사를 23년 하나만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형평사 운동도 급진파와 온건파가 있어 따로따로 이렇게 운동 방향이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형평사 운동도 마찬가지로 신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형평사 운동 뭔지 아시죠? 백정들의 나타나는 신분리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돼야 됩니다. 실은 선생님이 16번을 여러분들 해달라고 표시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 실력이 되게 좋은가 보다 생각했어요. 맞아서 지목해 주지 않은 거죠? 너무 쉬워서. 또 있으면 빨리 얘기해 주세요. 우리 방송 촬영으로 분량이 너무 부족해. 좀 만들어줘. 내가 연예인은 아니지만. 방금 요거에 14번? 요거에 13번? 요거 가지고 있는 거? 자, 문제 13번. 만나 봐주세요. 다음 계획안을 내세웠던. 맞아요? 네, 13번. 다음 계획안을 내세웠던 사건의 설명은 옳지 않은 겁니다. 대웅군을 가까운 시일 내로 나라에 돌아오게 하고 청에 대한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1번 지문은 자주 나오죠. 왜냐하면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계합파 세력들 김옥균의 주장입니다. 갑신일록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일본의 메이지신을 갖다 적용시키려면 청에 잡혀가 있는 흥선대원군의 안위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지문은 첫 번째 지문은 청에 잡혀가 있는 흥선대원군의 안위가 걱정돼야 돼. 왕의 아버지가 인질로 잡혔기 때문에 좀 보내달라는 얘기 되고요. 두 번째, 문머를 폐지하고 인민의 평등의 권리를 제청한 사람들. 수업 시간에는 맨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거? 평등. 갑신정변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중에 하나가 평등에 대한 얘기다. 어디서 가져온 거다? 일본의 메이지신을 그대로 가져서 쓴 거다 얘기했잖아요. 세 번째, 지조법. 땅에 대한 세금 문제가 끊임없이 나왔던 문제죠. 우리나라는 결부제 또는 결부부배라고 하죠. 결국은 이건 실패했죠. 우리가 실패했다고 봐야죠. 그죠? 실패했기 때문에 지조법 뭐로 가자는 얘기죠? 지세로 세금 내자는 거, 일본의 방식으로 따라가자는 거죠. 지금 내고 있는 거 우리 재산세입니다. 우리가 지금이 6월이니까 아마 이달쯤에나 아마 재산세가 집집마다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 모든 국가 재정 호조에서 관할하자. 호조에 대한 얘기 끊임없이 나왔던 거죠. 요거에 10년째 갑오기획 일하죠. 갑오기에서는 어디서 납니까? 탁지,
아무리 합시다. 동료협회에서는 뭐 해서요? 탁지 부에서 합시다. 이렇게 하죠. 끊임없이 나오는 문제들이죠. 우리 수업 시간에 뿐만 아니라 문제 풀 때 꼭 내가 염두에 둘 부분들이죠. 13번은 의미가 없고요. 자, 다음 계획안을 내셨던 사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겁니다. 갑신정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갑신정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연도 치면 84년이죠. 앞에 82년은 뭔지도 알아야 되겠죠. 이모곤란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선후관계 끊임없이 이런 거 물어보니까. 자, 청의 간섭에 벗어나고자 했다. 그잖아요. 일본식으로 가자고 하는 거니까. 우리 청의 속국관계를 벗어나자고 하는 거죠. 근대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죠. 실패는 했지만 선구적 역할을 했죠. 갑신정별 세력들이. 농민들이 토지를 재분배하라 했다. 3번은 동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갑신정별은 뭐죠? 답은 3번. 내각 정치 정치를 구축하라 했다. 이건 맞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또 있으면 얘기하세요. 앞다리 갓다리 뒤로 넘겨야 되는 거예요. 17번. 되게 기네. 자, 17번 같이 보죠. 야, 덥다야, 이거. 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보죠. 17번. 다음 그래서 공포된 두 헌법의 공통점만을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헌법의 공통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통령은 10월 17일 헌법 일부 중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헌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로 확정하여 12월 27일 공포하였다. 헌법을 고쳤죠. 첫 번째 질문은 유신헌법에 대한 얘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강제 진압한 신군부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헌법 개정을 추진,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로 확정돼서 12월 27일 공포하였습니다. 네. 5공화국에 대한 헌법을 얘기합니다. 박정희와 전두환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통점만을 골라보겠습니다. 보기가 뭐죠? 기억번. 대통령의 중임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기억번 집입니다. 그 5공화국은 대통령이 단임제입니다. 딱 7년입니다. 7년 딱 끝납니다. 그래서 훗날 이제 1987년 우리 민주화운동에서 대통령의 임기를 축소하죠. 번제로. 5년으로. 그리고 간선제인 반면에 이건 직선제로. 그리고 우리가 한 달 전에 대통령 직선 뽑았잖아요. 직접. 이게 1987이라는 영화에서도 나옵니다. 민주화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보죠. 영구집권입니다. 유신헌법은. 이렇게 이승만 정부하고 박정희 대통령 공통점이 영구집권하겠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 틀렸죠. 두 번째,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일부를 임명할 수 있었다. 이건 유신헌법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아까 임명한 국회의원을 뭘 한다고 그랬죠? 유정의 의원을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갖다가 임명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법이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 잘못했구나. 아까 몇 번 갔지? 쏘리. 그냥 놔두세요. 착각해서 17번 붙었다 보니까 밑에 질문을 봤어. 그럴 수 있죠. 두 번째 질문 갔는가요? 대통령을 간접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예, 간접선거 맞죠? 예, 채권선거니까요. 일명 채권선거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예, 그 유명한 장충체육관입니다. 서울에 있는. 세 번째, 비민주적 요소를 담고 해서 국민 반발에 부딪혔다. 다 비민주적이잖아요. 그죠? 예. 1번, 정치인의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규제하면서 만들어졌다. 뭐 정치인 탄압이 어마어마했던 시절입니다. 예, 이 시기에는. 유신 정부와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요. 예.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제명을 씌워서 교도소를 보내거나 가택연금을 통해서 정치 활동을 중지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은, 니을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또 있어요? 야, 선생님은 보따리 장수도 아니고 빨리 해. 날마다 오는 사람 아니야. 없는 데만 억지로 만들지 마. 뭐 없는 데만 억지로 찾아. 다 알면서. 없죠? 없으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아니, 선생님은 다 여러분이 준비 안 돼 있잖아. 물어볼 문제 준비가 안 돼 있잖아. 선생님만 준비돼 있잖아. 선생님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준비됐다고 얘기하죠, 뭐. 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